네, 대권 구도가 2강 체제에서 3강 체제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후보 간의 검증 공방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한 주 동안의 정치권 이슈, 그 속에 있는 맥락을 짚고 통찰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정치 천재 정봉주 전 의원, 자유여전사 이현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현주 자유여전사 이현주는 발음이 일단 어렵고 예. 혀에서 좀 겉돌아요. 여전사 이현주 이름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렵거든. 예? X세대. 네. 그걸 아니면 붙일까요? 네, X세대. 아니면 이런 것도 좋아요. 여성 파이터. 이렇게 딱딱 꽂히잖아요, 이런 거. 자유의 파이터? 자유의 파이터. 자유를 뭐,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수영할 때 자유인 프리덤 하세요. 파이터. 어때요? 이상해. 이상해요?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무산됐습니다.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한번 가서 좀 좋은 협상이나 좋은 결론을 냈으면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이런 결정 좀 현명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원래 지난 11일 날 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최후 통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은 이제 세 가지 방일 조건을 내걸었었죠. 예. 그래서 첫 번째가 과거사 문제, 위안부하고 그다음에 징용 문제 예. 해결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대일 이제 일본 수출 규제. 수출 규제 예. 문제 이것이 이제 철회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 예.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전제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근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진전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소마 공사의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냥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현주 의원님이 잘 분석했는데 얘는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 우리 대통령은 무척 부정적이고 우리 국민의 입장 무척 부정적으로 묘사한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불감청이면 고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불감청 고소원? 그렇죠. 저 울고 싶은데 뺨 때리면 우리가 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상태로 그냥 계속 유지되는 게 우리 정부로서 그렇게 크게 아쉬운 게 없습니다. 가장 아쉬운 게 누구냐면 미국이거든요. 이른바 이제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미일 간에는 아주 찰떡 동맹이 되어 있고, 예. 쿼드에도 이제 한 축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인도, 호주, 미국, 일본. 예. 이 네 개 중에 이제 한 축으로 들어가 있는데, 쿼드 플러스를 추진하려고 하면 한국의 입장이 무척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푸들이라고 하는 일본이 푸들이요, 미국 푸들. 푸들이죠. 아까 이제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위안부 문제, 2018년 수출 규제 문제. 요 두 개 한 축이거든요. 예. 이거는 일본이 회심의 일격이라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했던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후쿠시마 방류 문제. 전 세계가 지금 항의하고 문제 제기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한국 측에서 던진 세 개 안이 과연 한일 정상회담 하자는 거냐? 아닌 거로 본 거죠. 한일 정상회담 할 수 없는데 귀책 사유를 일본한테 던져놓으려고 하는 당신들의 전략적 세팅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청와대에서 누가 전략을 폈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다 절실한 사안들이고요. 예. 난 잘 던졌다고 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참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또 있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일본 수출 규제 문제는 또 실질적으로 보면 풀긴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북핵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임기가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북핵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이제 한미 동맹이 이제 작동을 해야 되고요. 한미 동맹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동맹이 또 작동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한일 관계 개선이거든요. 미국은 항상 한일 관계 개선을 주문을 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한일 관계 개선이 또 선행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소마 공사의 이 처신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어떻게 보면 내정 간섭에 해당되는 이제 오버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그 네.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도 보면 이제 소마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점잖게 우리가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야 우리도 좀 강경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 더 짚어갈 부분이 앞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발언이요. 그 일본의 자민당 정부가 한국의 정권 교체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는데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집권 자민당 정부는 내년에 대선에서 우리 한국이 정권 교체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하고는 도저히 이 대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발 정권이 좀 바뀌어서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의 재외동포 위원장이자 한일위원연맹 간사장을 맡고 있는데 이 발언의 어떤 뭐 적절성과 신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국민의힘 위원이죠. 예. 왜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발언을 하지? 저건 철저하게 민주당에 도움되는 발언 아니에요? 일본 자민당에서 정권 교체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분 정권 교체하면은 일본이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적행위를 한 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 네. 돌아서 갖고 고발하세요, 징계위원회. 다른 나라의 이제 물론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들의 어떤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표명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나라의 대선에 개입을 하고 표명을 하는 것은 그것은 대선 개입이 될 수가 있고 내정 간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만약에 그런 얘기를 현지에서 들었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것은 경고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의도는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잘못 판단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분명히 얘기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되지 않죠. 그 국가를 대표한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부끄럽게 그지없고요. 근데 선거 대선 임박한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저런 인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커밍아웃 하는 게 좋아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정말 그 국힘을 생각한다면 내일 당장 저분에 대해서 고발장을 그 윤리위원회에 내세요. 진짜예요. 예. 부적절한 처사라 그러면서 자유의 여전사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번 대선에서 뭐 한일 관계라든가 한중 관계가 이런 대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바이든 정부가 유럽을 비롯한 어떤 자유주의 국가들을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어떤 전선을 형성했다. 중국의 고립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유주의 대 반자유주의 국가 간의 어떤 전선을 형성한 데 의미가 사실은 있거든요. 네. 우리 이제 얼마 전에도 보면 괌 주변에 이제 그 스텔스 전투기가 한 25대인가 이렇게 그 괌 주변에 이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서태평양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대선에서 이 미중 문제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가 정해지면 남북 문제라든가 남북 문제 해결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중국과 관련된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분에서 이제 뭐 후보들의 의견이 갈리겠죠. 의견이 좀 갈리고 이제 이현주 의원께서 지적한 거는 이제 그 사실 오래 전서부터 이미 각 당의 후보들이 남북 관계 어떻게 할 거냐, 미중 관계에서 우리의 스탠스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이런 지정학적 관점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노골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사이버상에 엄청 그 어느 때보다도 예. 강도 높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해야 돼요. 사이버상으로 우리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주변 국가들의 시도나 음모나 예.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까지 사고를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여야 후보들이 공통의 아젠다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안 그래도 사실 지난번에 이제 지난 대선 때부터 해서 계속 댓글 공작 그리고 이제 드루킹 사건 이런 것들이 쭉 있어 왔지만 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짐작만 계속 할 뿐이지 이런 어떤 댓글이라든지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 이 IP가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여론 조작이 이런 의심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 IP의 어떤 국적은 표기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은 저는 한번 우리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대선 주자들의 행보 좀 알아볼 텐데요. 최지영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입당하면서 일단 야권에서는 최 전 원장이 윤 전 총장의 대항마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도전에 나선 뒤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일부 진보단체의 반발을 뚫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5.18 민주열사 묘역이었습니다. 광주의 하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으로 승화해야 한다던 윤 전 총장은 이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일찌감치 헌법 정신을 강조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재연절의 첫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당원들과 쓰레기 줍기 봉사를 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 17일에 재연절을 맞아서 광주를 찾았고 또 보수의 심장인 대구도 방문했는데요. 어때 민심 잡기와 지지율 반등에 좀 도움이 되는 행보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총장 전 총장이 지금 지지율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이제 도대체 빠지는 원인이 뭔가. 근데 또 확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분석을 해봤죠. 그랬더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50%가 안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에요. 예. 40%가 정권 재창출에 대한 열망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45에서 50을 달리고 있고 예를 들어 정권 교체의 필요성 50%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중도층 상당 부분이 가 있는 거죠.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국민의힘에 적절한 후보가 없으니까 그 심정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윤석열 지지가 빠지는 걸 보면 첫 번째가 일단 정치적 스탠스에 대한 갈짓자예요. 국민의힘 갈 거냐, 제3지대냐. 예. 그것 지금도 불투명하잖아요. 두 번째, 정책이 뭐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사 이익 때문에 예. 앞으로도 제가 뛰쳐나온 것으로 공정의 화두를 삼았는데 그럼 당신이 그리고 있는 미래 비전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계속 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이거인 거죠. 자, 공정사회 그럼 당신의 가족은 얼마나 공정했니? 그리고 당신이 검찰총장 내내 하면서 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조국 가족을 그 멸문지화시키면서 조국 가족을 때려잡았는데 당신의 가족은 뭐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급기야는 2011년 삼부 토건으로부터 2006년서부터 2011년까지 온갖 향응을 받았다라고 하는 모 일간지에 폭로기사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사람은 과연 공정한 삶을 살았나? 이런 부분인데 이 세 가지 부분이 해결 난망해요. 안정성 문제는 이제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야당 주자라는 것은 확실하죠. 예. 그런데 이제 야당 주자인데 어떻게 나갈 건가가 지금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국민의힘 주자로 나갈 거야? 아니면 국민의당으로 입당해서 나갈 거야? 안철수하고? 아니면 본인이 창당해서 나갈 거야? 네. 아니면 제3지대로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갈 거야? 어떻게 나갈 거야? 그래야 견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주식으로 치자면
이게 주식에 투자를 할지 말지 이게 판단이 안 서니까 다들 이제 딱 팔짱을 끼고 지금 이제 약간 관망 상태에 들어가 버린 정권 거예요. 교체를 바라는 분들도 관망하고 있다. 약간 관망 예. 상태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서 자신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더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11월쯤에 더 큰 빅텐트를 쳐가지고 안철수라든가 또 김동연 이런 사람 다 포함해가지고 더 큰 빅텐트로 대통합 경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아직 그 고민에 대한 판단이 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이분이 어쨌든 야권의 선두주자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이 선두주자답게 그런 부분들을 주도해 나가는 어떤 그런 추진력을 보여줘야 빨리 사람들이 그림을 볼 그려줘야 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이 지도자구나. 예. 저 사람이 깃발을 들고 선두를 앞서 나가는구나라고 느껴져야 사람들이 와 하고 예. 따라가는 거지. 그냥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좀 답답해 보이는 예측 거죠. 가능한 스케줄을 밝혀라. 예. 네. 이현주 의원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내부가요. 이 행보를 보면 세미 프로와 아마추어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예. 모든 상황들이 컨트롤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은 어깨 넘어서 정치 보면은 정치가 제일 쉬워 보이거든요. 제일 세상에 날건달들이 하는 직업 같고. 근데 막상 들어오게 되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점점 정신이 혼미해져요. 광주 관계, 광주에서 지지율 빠지는 거에 대한 시그널 때문에 전 갔다고 봐요. 광주를 그래서 이제 그 급한 마음에 갔는데 예. 광주에서 가면 누구나 다 울 수 있거든요. 근데 정작 40년 전 그 상황에서 광주가 아픈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울음도 다 말랐습니다. 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악어의 눈물로 본 거죠, 그게. 그리고 이게 이후도 아직까지 발포자와 광주 그 학살의 책임자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무척 아픈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눈물 몇 방울로 광주를 먹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무척 그 치졸하고 모욕적으로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김두관이나 정청래 이분들이 사실은 광주 항쟁의 그 후손으로서 이렇게 이후에 이제 정치적 예. 삶을 살아온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더욱 그 간교하게 느꼈겠죠.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님이 SNS에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아니 왜냐하면 요즘 날개 달았어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86의 그 밑에 X세대라서 예.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86 운동권의 어떤 몇 그런 학번이세요? 행태에 대해서 저 91학번입니다. 뭐 비판적으로 봐 아주 그냥 적대적으로 보더만. 40년 전유물이냐 이런 전, 지적 40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3.1운동은 100년 전 얘기인데 3.1운동 얘기 안 할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높게 평가를 하고 예. 그리고 그게 자유민주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많은 정치인들이 가서 그것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가서 그것을 인정하고 또 감동을 하고 뭐 눈물을 흘리든 뭘 하든 그렇게 또 참배를 하고 그럴수록 그걸 반겨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 김두관 후보가 그렇게 큰 소리칠 입장이냐 과연 그것도 한참 전에 일을 가지고 지금 와서 보면 어쩌면 본인은 여당에서 따뜻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야당 인사한테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면서 그렇게 뭐 큰 소리칠 입장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광주 정신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막 조롱하고 합니까?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다 광주 항쟁을 계승하고 헌법에도 나오니까요. 예. 광주 항쟁의 정신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 네. 윤석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두 분은 이제 조금 입장이 틀리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더 전면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 남다른 감정이 있었을 거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제 김두관 후보가 공격하는 거는 나름 자기 마케팅도 하는 거죠. 대선이니까 네. 내가 광주의 적자이고 네.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거는요. 경선이니까. 그래서 경선인데다가 그래서 이거는 너무 심해요, 그런데. 아니 심하게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리고 근데 예를 들어서 비석에 뭐 더러운 손을 치워라. 그래야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좀 각인이 네? 되죠. 진짜 너무
그날 뭐 손 안 닦았을 수도 있죠. 손 소독하고 올리라는 얘기 아니었겠어요? 아니 내가 윤석열이라고 한다면 더러운 손을 치우라고 했는데 손 소독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 이렇게 좀 밑으로 넘어가지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좋은 갖고 얘기네요. 또 손소독을 안 한 것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 민주당 광주에 전세 냈냐 예,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좀 천박하다. 아니 근데 그 논평이. 얘기는 좀 꼭 좀 하고 예. 싶었던 게 그 이상하게 이렇게 야당에서 광주를 가면 꼭 이렇게 한마디씩 해요. 아니 그 다음에는 이렇게 논평하세요. 광주를 민주당이 독점함으로 인해서 광주 항쟁의 정신이 퇴색하고 아니 있다. 그 얘기는 제가 내용에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뭐냐면 없잖아요. 전세만 아니 신경 밑에 내지. 내용에 다 나오니까 기사도 이제 많이 기사에 나왔고요. 다음으로 나왔어요. 넘어가시죠. 그래서 자,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좀 가는 길이 좀 다르지만 이 검증은 좀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제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삼부통은 조남욱 전 회장에게 골프 접대 향응 받았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고, 최 전 원장은 2018년 자녀에게 전세를 준 아파트가 좀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도 계속 좀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선은 MRI 촬영이라고 봐요. 싹싹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지금 MRI와 CT가 섞인 겁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 보면서 지금 그 김용민 최고위원이 얘기한 게 무척 설득력이 탁 오더라고요. 대선을 대비할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수사를 대비해야 될 때다. 한겨레가요.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에게 충주 별장 접대를 받았을 때 그때 윤석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했다.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하모 기자가. 예. 그래서 그때 하모 기자를 즉각적으로 예. 그 다음날 민사고발합니다. 형사고발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한겨레가 초비상을 하면서 윤석열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이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이 기사가. 근데 예. 아니 기자 생활해 보셔서 네. 알잖아요. 지금 이게 나온 게 한겨레가 갖고 있는 전부일까? 더 있겠죠. 예. 그렇죠. 예. 일단 언론사는 첫 기사를 낼 때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 한 10%에서 한 30% 정도만 털잖아요. 그래서 윤 총장 반응을 보고 다시 또 기사를 낸다고 예고는 했습니다. 그렇죠. 이 이른바 마크맨들 특별 취재팀이 윤 총장에게 세게 붙어 있는 것 같다. 예. 그리고 삼부토건 2006년서부터 2011년까지의 향응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잽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 큰 건들이 준비되고 있을 것 같아서 저는 2012년 3월 11일 날 둘이 결혼했다는 걸 보고 제가 이제 특수부 때문에 그때 감옥에 있을 때거든요. 동갑내기인 저는 감옥에 보내고 결혼을 했다. 아, 감정이 솟더라고요. 근데 뭐 김영란법 이전이잖아요. 아니 이분이 공정을 화두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건설 기업들한테 받았고 뭘 공교롭게도 아니 그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기사에 따르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옥건설을 준비하던 삼부토건이 그거로부터 그 회사 돈을 횡령을 해갖고 그 비자금을 축적해 놓고 있었던 것 때문에 임원들이 수사를 받았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이건 낸 사람들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는 수사를 이제 해봐야 알겠죠. 예. 그래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문제니까. 부분은 수사 결과로 타격을 입지 않고요.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면 타격을 입습니다. 지금 이제 정권 교체를 우리는 바라고 저는 바랍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야권의 지지율 1위인 주자가 이 막연한 어떤 의혹과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지지율이 지금 이 터무니없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저도 빨리 예. 빠지는 건 불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이현주 의원님 그 정권 교체 꿈 그만 접으시고 광화문에서 그 삭발하고 반성문 쓰고 다시 민주당으로 오세요. 그럼 제가 받아주라 그럴게. 자, 최정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 이제 전세를 준 아파트가 문제가 됐는데 이제 월세를 받았다는 주장이에요. 그 보증금을 제 아내한테 그 계좌로 이제 송금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만 가지고서는 또 뭐 증여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매달 100만 원씩 월세를 받는 것으로 해결했고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끝낸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뭐 더 불거지진 않을까요? 아파요, 근데. 아픈가요? 예, 아프죠. 왜냐하면 예.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지금 그 임계점을 넘어섰거든요. 불법
탈법, 비법 증여하기 위해서 꼼수를 썼다? 저거는 그 향응 받은 것 이상으로 아픕니다. 월세가 100만 원인데 사실 100만 원을 다 하더라도 그 전세 값에는 못 미쳐요. 근데 그랬더니 방을 4개 중에 2개만 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니 했거든요. 그 해명 듣고 우리 이경재 그 앵커님은 예. 화 안 나던가요? 설득이 돼요? 방 2개만 썼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너무 지엽적인 얘기죠. 아니요, 그런데 이거 이제 커요. 다만 그것보다도 이게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냐 이러면 최 원장이기 때문이에요. 예. 이제 워낙 이분이 미담 제조기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뭔가 이렇게 티끌 하나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티끌이 있으면 좀 예. 티끌이 있으면 약간 옥의 티 같은 느낌이 있죠. 지지율이 아니 지금 비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평을. 지지율이 5% 이상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지율에 비해서는 언론의 관심은 꽤 많이 이게 많이 받고 있는 갖고 거예요. 있는 것 지금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이제 거론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예? 있을까요? 아니 재밌잖아요. 일단 불구경은 쌍구경은 조그만 놈이 큰 놈 때려 눕힐 때 재밌는 거지. 기존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서운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 저는 이 시점에서 8월 달쯤에 그 홍준표 후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약들을 계속 내놓는데 그렇죠. 관심도가 없어요. 반값 아파트 나왔고요. 4분의 1값 아파트예요. 그다음 고시 부활, 네. 수시 이제 대입 전형에서 수시 폐지. 약간 아주 좀 좋은 이렇게 공약들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어필하는 꽂히는 그런 내용들은 공약들을 많아요.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정치 경험이 많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8월 달쯤에 뭔가 이렇게 막 이 모두가 정신 없는 와중에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시지 않을까. 예. 윤석열 지지율은 저거는 그 태풍이 아니라 자연 소멸될 태풍에 불과하다. 오래 못 간다. 본인이 지금 가장 취약한 게 쌈딱 이미지, 부비트야, 크레모아. 아무나 다 공격하고 아무나 다 그리고 국민이 싫어하는 건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미지 이행 과정이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치고받고 하면서 지지율 빠질 사람 빠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서 타겟 0점 타격을 어디다 할 건지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자, 민주당에서도 후보들 간의 경쟁이 좀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랑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경선을 5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 어느 후보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치고 올라가는 이낙연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거라고 보고요. 각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들 틀리기 때문에 같은 기관의 일주일 그 차이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 네, 흐름을 봐야죠. 한 조사 예, 기관에. 봤더니 일주일 사이에 그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건데 한 12% 나던 게 그 한 3, 4%까지 좁혀져요. 예. 그러면 좀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것 같다. 좀 안정감 있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도 캠프에서 특별한 실수는 안 하고 예. 지금은 실수 안 하는 거에 국민들이 더 그 포인트가 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거는 저 사람이 저런 게 있었어 하면서 빠진 게 아니라 지지는 하면서 마음속으로 위태위태하면서 불안하고 있었던 게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되겠냐. 캠프의 성격을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측에서는 밋밋한 국밥이 아니라 뭐 그 사이다로 다시, 돌아가겠다. 예. 다시 전투 모드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옳은지 어쩐지는 저는 잘 확신이 안 가요. 지금의 흐름에서는 어쨌든 이낙연 지사 쪽으로 좀 유리한데 이제 이낙연 대표 쪽에 유리한데 이낙연 대표의 과제가 있는 거죠. 골을 넣어라. 저쪽에 자책골 갖고 1대0이 됐는데 예. 골을 넣어야지 2대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골을 어떻게 넣지? 이게 이제 이낙연 쪽의 과제. 예.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골든 크로스까지 이뤄진다고 그쪽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 지사는 지금 이게 예전에 그런 사이다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좀 안정감을 더 줄 수 있는 국밥으로 계속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판단의 기로에 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근데 뭔가 하여튼 이재명, 이낙연
뭔가 좀 지루한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그렇다고 뭐 우리 쪽이 뭐 대단하게 이 아주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뭐한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면 또 이제 좀 관료적인 그런 분위기가 솔직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팬덤이 막 있거나 이런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결집력은 좀 약하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에 좀 편승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직과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 또 그냥 무난함 이런 것들에 이제 힘입어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호남의 전반적인 예. 어떤 조직세 이런 것들 힘입어서 가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뭔가 열기는 좀 이렇게 막 뜨거운 어떤 그런 것은 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또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과거에 이제 2017년 그 당시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만큼의 어떤 인기는 아니었지만 사실은 그분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차돌맹이 같은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길을 밟을 수도 있겠구나 잘하면 그런 어떤 그 잠재력이 엿보이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제 그때 이후로 약간 점점 안정화돼 가더니 굉장히 안정화돼 버렸어요. 그 대선에서 마지막에 딱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팬덤이 있고 뜨거운 열정과 그 어떤 타오르는 그런 게 있어야 저는 대통령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오히려 저는 2017년 이후에 굉장히 안정화돼 버리면서 기득권화돼 버린 느낌이 좀 있어요. 기존의 매력을 잃었다. 예,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좀 어렵지 않나. 최근에 그 두 분의 어떤 이제 네거티브 공방을 좀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짚어주시죠. 네거티브 공방은 실질적으로 예. 저게 이제 그 가랑비 옷 젖는다 이제 이건데 잔매에 케어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저게 지어진흙탕 싸움이 과연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에게. 예. 그래서 그러니까 SNS 공방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공사 저는 중에서 이낙연 측에서 이재명을 공격하거나 이런 네거티브 싸움 거는 거는 예. 악수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지하고 언밸런스거든요. 이미지하고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그 거기에 예. 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는 그 정권 교체형 여당 후보예요. 그래서 야성을 상실하면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서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